형수님. 이혼 각서랑 상속 포기 각서 중에 하나 골라서 도장 찍으세요. 고개를 들었다. 허정이 영안실 휴게실에 서 있었다.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내밀었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그녀가 웃었다. 아버님 장례식은 끝났으니 이제 우리 셈을 봐야죠. 님이 아버님 9년 동안 모신 건 인정해요. 그런데 유산은 허가 집안 거예요. 신 씨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아, 허휘가 옆에서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말리지 마.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찔렀다. 형수님, 생각해보세요. 님은 허씨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재산을 왜 님이 가져요? 9년이면 뭐 어때요? 9년이라고 성이 바뀌나요? 휴게실은 조용했다. 허명원이 창가에 앉아 등진 채로 모든 사람을 등지고 있었다. 명원아, 허정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불렀다. 내 아내야. 내가 처리 안 해? 허명원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가 돌아서서 나를 쓱 보고는 탁자 위에 두 장의 종이에 시선을 떨구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랑랑아. 둘 중에 찍기 편한 거 아무거나 찍어. 그리고 다시 얼굴을 돌렸다. 고개를 숙여 그 두 장의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혼 각서. 상속 포기 각서. 오른쪽 종이에 자발적 포기라는 네 글자가 두 번이나 굵게 그려져 있었다. 9년 4개월. 3,400여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 열쇠를 더듬었다. 은백색의 그것이었다.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날 밤새 쥐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그분의 손가락을 펼쳤을 때 그 열쇠는 손바닥에 깊이 박혀 4개의 자국을 남겼다. 9년 4개월, 내가 말했다. 너는 몇 번 왔어? 허정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묻고 있어. 너는 몇 번 왔냐고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휴게실이 너무 조용해서 모든 말이 못질하듯 박혔다. 메아리가 들릴 정도였다. 무슨 뜻이야? 9년 4개월, 3,400여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허정, 너는 몇 번 왔어? 허휘, 너는 몇 번 왔어? 허휘가 의자를 약간 뒤로 밀었다. 내가 아버님 모셨, 허정이 말을 꺼냈다. 내가 모셨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길을 잃으신 3번은 내가 어디 있었어? 밤에 기침이 멎지않아 숨이 막히셨을 때는 내가 어디 있었어? 아버님이 이불에 실금하셨을 때는? 너, 허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톱이 탁자 가장자리를 긁으며 작은 소리를 냈다. 과거사 들춰내지 마. 노인 모시는 건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누가 시켰어? 내가 허 집안에 시집 왔으니 당연히. 당연히 뭐?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숙여 앞치마 뒤쪽 끈을 풀었다. 면포가 몸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휴게실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앞치마를 반으로 접고 주름을 펴서 탁자 위에 두 장의 종이 옆에 놓았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나는 허씨가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장, 하나도 찍지 않을 거야.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이르러 잠시 멈추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수요일. 변호사가 올 거야. 내가 있을게. 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계단 위에 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바닥에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수요일. 기다리마. 집에 돌아왔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음성 감지등이 한동안 고장나서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난간을 더듬으며 올라갔다.
손가락이 철제 난간에 차가운 페인트 면을 스치며 한 계단씩 올라갔다. 4층 현관문 앞매트 위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파 2뿌리와 국수 한 봉지가 들어 있었다. 위층 윤 아줌마가 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문 앞에 뭔가를 놓고는 쪽지도 없이 갔다. 아버님 마지막 반년 동안 줄곧 그녀가 만든 파기름 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셨다. 윤 아줌마가 만들 때마다 한 그릇을 내려주셨고 내가 받아 아버님께 드리면 반 그릇은 드셨다. 어느 날 윤 아줌마가 문 앞에서 나를 만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랑랑아, 너 많이 야위었구나. 아니에요. 요즘 좀 덜 먹었을 뿐이에요. 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토닥였고 그녀 손가락에 묻은 밀가루가 내 손에 묻었다. 몸을 굽혀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아 2바퀴 돌렸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조용했고 커튼이 쳐져 있어 빛이 어두웠다. 거실 탁자 위에 반잔에 물이 그대로 있었다. 아버님이 떠나시기 전날 아침에 내가 따라 드린 것이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차갑다고 하셨고 내가 뜨거운 물로 갈아드리려고 간호사에게 서명을 부탁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그분은 이미 잠드셨다. 그 반잔에 물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잔벽에는 하얀 물방울이 맺혀 있었으며 수면 위에는 잔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물을 한참 바라보았다. 수면에는 천장의 그림자가 비쳤다. 희끄무레하고 흐릿했다. 잔을 들어 올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부었다. 물소리가 와하고 잠시 났다가 곧 조용해졌다. 잔을 헹궈 물 빠진 망에 걸쳐 두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작은 우유 냄비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식은 미음이 반 냄비 남아 있었다. 아버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에 끓여 드린 것이었다. 다 드시지 못하고 반 냄비를 남기셨다. 나는 줄곧 버리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보았다. 미음 위에 형성된 얇은 막을 보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흰 살갗 같았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우유 냄비의 손잡이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손끝에 닿는 그 차가움에 잠시 머물렀다가 손을 거두고 부엌을 나와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고리버들 의자 하나. 침대 위에 이불은 이미 갈아입혀졌고 새 침대보는 연한 회색으로 반듯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베개는 한가운데에 놓여 마치 아무도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창가에는 오래전에 시든 스킨답서스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잎은 완전히 말라서 하나하나 갈색으로 말려 있었고 건드리면 부서졌다. 창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자 그 마른 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두어 잎이 창가에 떨어졌고 가장자리는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고리버들 의자 등받이에는 회색의 낡은 담요가 걸려 있었다. 아버님이 마지막 2달 동안 항상 두르고 계셨던 것으로 등이 시리다고 하시며 이것을 걸치면 좀 낫다고 하셨다. 담요 가장자리의 실은 이미 풀려서 몇 가닥의 회백색 실타래가 늘어져 있어 바람이 불면 흩날렸다. 서랍장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페인트가 달아 희끗희끗했고 모서리 부분은 나무가 드러나 있어 페인트보다 색이 짙었다.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다. 자물쇠 구멍은 작았고 노쇠였으며 주변은 반짝반짝 달아 있었다. 아버님이 수년간 반복해서 만지신 자국이었다.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맞추고 손가락에 힘을 조금 주었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서랍이 열리자 낡은 종이와 나무가 섞인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내게 아주 익숙했다. 오래 보관한 물건에서 나는 냄새로 건조하고 답답하며 먹물이 종이에 스며든 약간의 떫은 내가 섞여 있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검은색 하드커버 노트, 표지는 말려 있었고 책등은 2군데가 갈라져 안에 누런 실이 보였다. 은회색 보이스 레코더, 구형으로 부피가 꽤 컸으며
표면에는 얕은 스크래치가 몇 개 있었다. 그리고 갈색 봉투에 담긴 서류 더미, 봉투 겉면에는 펜으로 몇 글자가 쓰여 있었고 필기 흔적이 매우 진하게 펜촉이 종이에 누른 자국이 빛 아래에서 선명히 보였다. 먼저 그 서류 더미를 꺼냈다. 갈색 봉투의 봉인은 흰 실로 감겨 있었고 실을 풀자 실 끝이 엄지손가락을 스치며 거칠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고 맨 위는 공증서 한 장으로 공증인이 찍혀 있었으며 날짜는 작년 4월이었다. 공증인의 글자는 작아서 빽빽했지만 허국동 세 글자는 선명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 한 장씩 넘겼다. 첫 장은 재산 목록이었다. 아버님의 예금, 부동산, 그리고 두건이 정기펀드까지 각 항목 뒤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입금일이 표시되어 있었고 숫자 뒤에는 괄호 안에 은행 이름과 지점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매우 정성스러웠고 각 숫자는 2번씩 따라 그려져 있어 사람들이 잘못 보지 않도록 했다. 두 번째 장은 손으로 쓴 유언장이었다. 글씨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그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글씨보다 훨씬 힘이 있었다. 회계 시작과 끝이 또렷하고 마지막에 작은 갈고리가 하늘 높이 치켜 올라가 있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 허국동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세 번째 장부터는 필체가 달라졌다. 내가 아는 글씨였다. 아버님이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때 쓰신 글씨로 회기시원스럽고 약간 휘갈겨 쓴 듯한 기운이 있었다. 그분은 이 장에 긴 글을 적으셨다. 9년 전 처음 중풍으로 쓰러지신 날부터 시작하여 내가 병원에 처음 간호하러 갈 때 내 담요를 가져갔던 이야기, 내가 매일 배설량을 기록해 2년 동안이나 한 권의 노트를 꽉 채웠지만 나중에 그 노트를 찾을 수 없게 된 이야기, 내가 한밤중에 그분을 응급실로 데려갔을 때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발목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간 이야기를 적으셨다. 종이를 넘기는 내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 가장자리가 내 손가락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가느다란 바삭거림을 냈다. 네 번째 장은 표였다. 아버님은 9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셨다. 이름, 날짜, 체류시간, 가져온 물건. 허정의 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년간 총 7회 방문, 최장 체류 47분, 최단 11분. 우유 한 팩, 과자 한 상자, 바나나 2송이 가져옴. 간호 업무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음. 허휘의 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년간 총 4회 방문, 3회 차용 요청, 총 차용금 430만 원, 현재까지 미상환. 마지막 차용일은 작년 8월, 금액 200만 원, 용도는 사업 자금 회전. 허명원의 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거, 연평균 야간 간호 횟수 0회. 마지막 간호 협조일은 2019년 5월 6일, 지속시간 9분. 협조 내용은 물컵 전달. 마지막 장, 필체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글자의 크기가 들쭉날쭉했고 일부 획은 비뚤비뚤하게 칸을 벗어났다. 마치 펜을 제대로 쥘 수 없는 사람이 악착같이 써 내려간 것 같았다. 먹물색도 엷어져서 펜의 잉크통이 거의 마른 듯했고 아버님이 새 잉크로 갈아 끼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분은 이렇게 적으셨다. 랑랑아. 9년, 너는 허가 집안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에게 부끄럽다. 서랍 맨 밑에 봉투가 하나 있다. 열어봐,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다. 읽어보면 알 거야. 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을. 서랍 맨 밑까지 뒤졌다.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 다른 갈색 봉투에 닿았다. 이 봉투는 아까 것보다 얇았고 봉투 겉면에는 신한층계라고 쓰여 있었으며 필체는 아버님의 것이었지만 앞에 글씨들보다 훨씬 가볍게 마치 이 글자들을 쓰실 때 이미 힘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았다. 봉인을 뜯고
손가락으로 접힌 자국을 따라 천천히 벌리자 안의 종이가 한쪽 모서리를 드러냈다. 그것을 꺼내니 예금 통장이었다. 예금주는 내 이름이었고 금액은 적지 않은 액수였다. 통장은 작년에 개설되었으며 예금 기간은 1년이었다. 뒷면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아버님이 볼펜으로 한 줄의 글을 적으셨다. 글씨는 봉투 겉면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명원이에게 말하지 마라. 그 통장을 가슴에 댔다. 종이는 약간 차가웠다. 그러나 살갗에 닿은 면은 체온에 의해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릎뼈가 바닥에 닿아 이미 저려서 마치 무수한 가는 바늘이 뼈 틈에서 밖으로 찔러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종이 위의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한 획 한 획이 다 알아볼 수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났다. 9년 4개월 3400여일 내가 그분의 입에 떠넣은 죽 한 숟갈 한 숟갈, 그분의 몸을 돌려드리기 위해 일어났던 모든 새벽, 그분이 이불에 실금하셨을 때 내가 말없이 갈아입히고 씻으러 갔던 모든 깊은 밤, 그분은 모두 보셨다. 그분은 모두 적어두셨다. 창밖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났다. 아마 바람에 빨래 건조대가 쓰러진 것 같았다. 철판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다가 곧 조용해졌다. 돌아보지 않았다.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의 저림이 지나가고 대신 시큰둥한 눈통이 밀려올 때까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풀려 서랍장을 붙잡고 잠시 서 있었다. 그런 다음 서류를 다시 갈색 봉투에 넣고 노트와 보이스 레코더도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를 빼낼 때 금속 표면이 내 손끝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툭툭 두드려 확인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12월의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하루 종일 널어둔 이불을 걷고 있었다. 오렌지색 석양이 이불을 환히 비추어 마치 펼쳐진 돛 같았다. 그 사람이 이불을 안고 복도로 들어가고 이불 한쪽이 땅에 끌려 시멘트 바닥을 스치며 작은 먼지 조각을 일으켰다. 석양 빛 속에서 떠오르고 가라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가슴속이 무언가에 의해 벌어지는 듯했고 또 무언가로 채워지는 듯했다. 손바닥을 창틀에 얹었다. 나무 가장자리는 거칠었고 손바닥을 압박했다. 수요일. 마음속으로 한 번 되뇌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또렷이 되뇌었다. 기다리마. 그날 밤 허명원은 매우 늦게 돌아왔다. 거의 11시가 되어서야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서 여러 번 돌아간 끝에 겨우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열쇠 톱니가 자물쇠 통을 긁으며 찰칵찰칵 소리를 냈다. 마치 술에 취해 손이 불안정한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맥주 냄새가 무겁게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슬리퍼 소리를 질질 끌며 거실 문 앞에 섰다. 불이 켜져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검은색 노트를 펼쳐놓고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다. 내가 아직 자지 않은 것을 본 그는 분명히 당황했는지 온몸이 살짝 뒤로 움츠러들었다. 아직 안 자? 목소리가 약간 쉰 듯했다. 응. 그가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그의 체중을 받으며 삐걱 소리를 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비볐다. 손바닥의 마른 마찰음이 조용한 거실에서 또렷이 들렸다. 위에서 내려오는 불빛 아래 그의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작년보다 더 성기어져 있었다. 연한 청회색 두피가 드러나 불빛 아래에서 기름기가 조금 반사되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바닥 틈새를 응시하고 있었고 손가락은 쉬지 않고 비볐다. 오늘 일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말투가 매우 느렸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민민이가 원래 그래. 말이 빠르고 생각 없이 내뱉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산 문제는 우리끼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의 손 비비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손가락이 차가운 듯이. 너도 큰아버지께 맞서지 마. 연세도 많으시고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말씀해 오셨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 내가 맞서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명원아. 그를 끊었다.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는 불빛 아래에서 다소 흐려 보였고 흰자 위에는 핏줄이 가득했다. 9년 4개월, 내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 발 씻겨드린 적 몇 번인지 기억나?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입술이 2번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기억 안 나? 내가 말했다.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굴러갔다. 시선이 내 얼굴에서 떠나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 불빛이 위에서 그의 그림자를 의자 아래 비추었다. 짧게 웅크린 한 덩어리, 마치 풀리지 않는 먹물 같았다. 내일 큰아버지 댁에 갈 거야. 그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낮아졌다. 너도 가. 응. 그가 일어나 서재 쪽으로 2걸음 걸었다. 슬리퍼가 바닥을 질질 끌며 소리를 냈다. 서재문 앞에 서서 등을 돌리고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랑랑아, 그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답답했다. 수요일, 너는 조용히 있어. 서재 문이 닫혔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한 줄기 빛도 꺼졌다. 거실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다. 머리 위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전류 소리를 냈다. 가늘고 가느다란 마치 머리 위에 매달린 바늘 같았다. 고개를 숙여 무릎 위에 펼쳐진 노트를 보았다. 마지막 장에 아버님의 흐트러진 글씨가 그 한마디를 적고 있었다. 노트를 덮고 가슴에 안은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불은 계속 켜져 있었다. 유리창에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비쳤다. 흐릿한 한 덩어리. 거기에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지고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두워지고 온 거리가 칠흑 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불을 끄고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화요일 아침은 창밖의 살수차 소리로 깨어났다. 눈을 떠 휴대폰을 보니 7시 20분이었다. 하늘은 이미 밝았지만 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구름층이 두꺼워 마치 물에 흠뻑 젖은 큰 수건이 온 도시를 짓누르는 듯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은 회백색이었고 바닥에 떨어져 마치 끊어진 실처럼 보였다. 일어나서 겉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전기주전자가 윙윙거리며 증기가 주둥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찬 공기 속에서 하얀 안개로 은결되어 부엌 유리창에 물방울을 맺히게 했다. 창밖의 오동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몇 장의 누런 잎만이 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 그중 한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흔들리며 빙글빙글 돌며 아래로 내려오다가 반쯤 내려왔을 때 바람에 다시 위로 불려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땅에 떨어졌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따라 거실로 가져와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아 축축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허명원이 보낸 메시지였다. 점심에 집에 올게. 뭐 먹을래? 나는 보기만 하고 잠금 화면을 켠 채 답장하지 않았다. 5분도 안 되어 또 메시지가 왔다. 아무거나 사올게. 너는 뭐 먹고 싶어? 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또 어두워졌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서 약간 갑작스럽게 울렸다. 문을 열러 가니 허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지퍼는 턱까지 올려져 있었으며 기대는 브로치를 달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이틀 전처럼 정성스럽게 손질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묶어 어깨에 내려뜨렸다. 맨 얼굴로 복도에 서 있는 그녀는 이틀 전보다 초췌해 보였다. 복도의 빛이 옆에서 비추어 그녀의 눈 밑 피부가 다소 칙칙하고 청회색 빛이 돌았다. 마치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틀 전보다 훨씬 낮았고 훨씬 느렸다. 언니. 내일 오전 10시 큰아버지 댁 변호사가 바로 거기로 와. 너는 오고 싶으면 와. 나는 문틀에 기대어 두 팔을 껴안았다. 복도의 바람이 계단 아래에서 불어올라 시원했다. 갈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매우 가볍고 폭이 매우 작았다. 목에 힘이 부족한 듯했다. 몸을 돌려가려고 하다가 하이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멈췄다. 그녀가 옆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한 번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 3초 후에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럼 일찍 와. 하이힐이 계단을 두드리며 다다다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내려갔다. 소리가 2층에서 1층으로 멀어지다가 마지막에는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에 삼켜졌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서서 계단 모퉁이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공기에는 그녀가 가져온 향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곧 사라졌다. 문을 닫자 자물쇠가 튕겨나가며 딸깍 소리가 났다. 오후에 잠시 외출했다. 시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두부 파는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오랜만이라고 했다. 집에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연두부 한 모를 싸주고 두부포 2장을 더 넣으며 서비스라고 했다. 받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다. 시장 입구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 잠시 멈춰 섰다. 선반 위에 노란 배가 한 줄 놓여 있었다. 알이 크고 껍질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버님은 예전에 배를 좋아하셨다. 아삭한 나충, 한 입 베어 물면 소리가 났다. 한 번은 배를 드시다가 갑자기 웃으시며 이 배 정말 달다. 내가 끓인 배 설탕물보다 더 달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신선한 걸로 드시겠다고 하니 싫다. 내가 끓인 게 좋다고 하셨다. 그때는 아직 일어나서 숟가락을 드실 수 있을 때였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국물 한 숟갈이 입에 대부분 쏟아졌어도 그는 웃으며 다 드시고 그릇을 내밀며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셨다. 과일 가게 앞에 서서 그 배들을 바라보았다. 주인이 안에서 소리쳤다. 살 거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3개 사겠다고 했다. 주인이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고 봉투 밑이 무겁게 쳐졌다. 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두부와 두부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길에 바람이 꽤 불어 비닐봉투가 부풀었다가 꺼졌다가 하며 바스락거렸다. 집에 돌아와 배를 씻어 탁자 위에 놓고 먹지 않았다. 접시에 담아 3개를 나란히 놓았다. 노란빛이 거실의 어두운 빛 속에서 3개의 작은 광원처럼 보였다. 저녁에는 국수 한 그릇을 끓였다. 두부를 얇게 썰어 넣고 계란 프라이 하나를 얹었다. 국수가 냄비 안에서 끓어오르며 뜨거운 김이 부엌 유리창에 안개를 맺히게 했다. 부엌의 작은 탁자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젓가락으로 국수를 집을 때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아 속눈썹이 축축해졌다. 국물 그릇이 바닥을 드러내자 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약간 짰다. 그릇을 씻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싱크대 필터를 꺼내 헹궜다. 밤에 다시 아버님 방으로 갔다. 서랍장이 벽에 서서 조용히 있었다.
그 앞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아 서랍을 열지 않고 손바닥을 그 위에 얹었다. 나무 표면의 결이 손바닥 아래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한 가닥 한 가닥에 가는 선, 나무가 수년간 자라온 흔적이었다. 손바닥의 살갗이 그 몇 가닥에 가는 선에 닿아 나무 표면의 차가움이 조금씩 스며들다가 체온에 의해 조금씩 밀려나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고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서랍을 조금 열어 안으로 손을 넣어 노트를 더듬어 꺼내 아버님 침대 모서리에 앉아 펼쳐보았다. 내가 앉자 침대 매트리스가 약간 꺼지며 스프링이 둔탁한 소리를 냈다. 첫 장을 넘겼다. 첫 장의 날짜는 9년 전 3월, 그분이 처음 중풍으로 쓰러지신 다음 날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랑랑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다. 직장에 사직한다고 하는 소리였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묻자 집에 일이 있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울지는 않았고 그렇게 약 3분 정도 서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다. 나는 잠든 척했고 눈을 감고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아주 가벼운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이다. 다음 장을 넘겼다. 그녀는 지난밤 간호 의자에서 잤다. 의자는 매우 짧아서 그녀의 발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발끝은 땅에 닿아 있었으며 온몸의 자세가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다. 나는 잠든 척했고 그녀가 몇 번 몸을 뒤척이는 것을 들었다. 새벽 3시쯤 그녀가 일어나 내 이불 귀를 한번 여미어 주었다. 그녀의 손이 내 턱 아래로 지나갈 때 매우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서 소독약 냄새가 조금 났다. 몇 장을 더 넘겼다. 한 장은 물에 젖은 자국이 있어 글자가 다소 흐릿하고 먹물이 한 군데 한 군데 번져 있었다. 오늘 그녀가 침대볼을 갈았는데 왼손 집게 손가락에 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 다친 건지 모르겠다. 아마 어젯밤 내가 몸을 돌릴 때 침대 난간에 긁힌 것 같다.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런 사람이다. 모든 것을 삼킨다. 노트는 매우 두꺼웠고 대부분이 채워져 있었다. 앞부분의 날짜는 비교적 간격이 좁아 2, 3일에 한 편씩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간격이 벌어져 1, 2주에 한 편이 되었다. 글씨도 점점 가벼워지고 획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나중에 펜을 쥐는 것도 힘드셨지만 그래도 쓰고 계셨다. 그 글자들은 비뚤비뚤하게 줄 위에 몰려 있었고 어떤 곳은 먹물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한 글자를 쓰는 중간에 손이 심하게 떨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후 다시 쓰신 것 같았다. 노트를 무릎 위로 옮겨 거실에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빌려 작년 겨울에 한 편을 찾았다. 한밤중에 기침이 나서 또 그녀를 깨웠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사레가 들려 물을 그녀에게 뿜었다. 잠옷 앞이 다 젖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자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돌아올 때 그녀가 재채기를 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고 아마 내가 못 들을 줄 알았을 것이다. 노트를 덮고 가슴에 안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차량의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천장에 밝은 홀을 그리며 천천히 미끄러져 사라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무릎 위의 노트 표지가 내 손바닥에 닿아 조금씩 따뜻해졌다. 수요일 아침 6시에 깨어났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커튼 밖은 밝아지려는 듯 밝아지지 않은 회청색이었다. 마치 팔레트에 고르게 섞이지 않은 물감 같았다. 일어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샤워기에서 쏟아져 내려 등에 닿고 척추를 따라 흘러내렸다. 뜨거운 물 아래에 오래도록 서서 눈을 감고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시도록 했다.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렸다. 드라이어의 바람은 뜨거웠고 거울의 김이 한 부분을 날려 거울 속 내 얼굴이 드러났다. 눈 밑의 청회색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며칠 전과 달라졌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옷장에서 짙은 남색 니트를 꺼냈다. 둥근 목이었고 목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빨아서 약간 늘어나 작은 실이 보였다. 검은색 바지, 다리는 곧게 떨어졌고 다림질은 하지 않았지만 주름도 없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살펴보며 옷자락을 아래로 잡아당겨 평평하게 했다. 7시에 허명원이 서재에서 나왔다. 머리는 자면서 헝클어져 한 움큼씩 서 있었고 눈꺼풀은 부어 있었다. 내가 이미 단정히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며 눈을 비비던 손을 허공에 멈췄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한참 동안 쉬지 않고 났고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칫솔이 컵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올 때는 이미 짙은 남색 점퍼로 갈아입었고 지퍼는 반쯤 올려져 있었으며 안에 흰 셔츠 깃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머리는 물로 넘겨 한쪽으로 빗었고 젖은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구두끈을 묶었다. 구두끈을 2번 묶었고 첫 번째는 빗돌게 묶여 풀고 다시 묶었다. 묶고 나서 일어나 문 앞에 서서 바로 나가지 않았다. 내가 먼저 큰아버지 댁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올게. 너는 이따가 혼자 올 거지? 그가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났다. 한 계단 한 계단,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열리고 다시 튕겨 닫히는 소리가 났다. 둔탁한 펑 소리였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완전히 들리지 않았다. 일어나 아버님 방으로 걸어가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고 돌리자 딸깍.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손에 든 캔버스 가방에 넣었다. 보이스 레코더를 집어들 때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외관을 스쳤고 일렬의 스크래치가 울퉁불퉁하게 손끝을 압박했다. 보이스 레코더도 캔버스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근 후 다시 손을 넣어 서류 봉투와 보이스 레코더가 모두 있는지 확인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는 어제 산 배 3개가 놓여 있었다. 씻어 흰 접시에 담았고 그중 하나의 표면에는 약간의 찰과상이 있어 주변보다 색이 짙었다. 하나를 집어 다시 물에 헹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배는 매우 아삭했고 이가 과육을 뚫을 때 즙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이 사이로 혀 전체에 퍼졌다. 설탕 같은 단맛이었다. 창가에 서서 한 입 한 입 다 먹었고 배심은 손바닥에 쥐어졌으며 축축했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고개를 숙여 그 심을 보았다. 약간의 과육이 묻어 있었고 황백색이었다. 집을 나설 때 8시 40분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은 이틀 전보다 약했지만 한기는 더욱 깊어져 내쉬는 숨이 얼굴 앞에 작은 하얀 안개를 이루고 곧 흩어졌다. 아래층 화단 옆에 주황색 길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꼬리는 발 주위에 두르고 있었으며 두 귀는 쫑긋 서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동공은 둥글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톱을 핥기 시작했고 혀는 한 번 한 번 털을 쓸어내렸다. 그 옆을 지나갈 때 피하지 않았고 귀만 살짝 움직였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매었다. 백미러에 아파트 입구에 오래된 아까시나무가 비쳤다. 앙상한 가지가 회백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마치 땅에서 손이 나와 5손가락을 펼친 것 같았다. 기어를 넣고 차는 서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다. 길에는 차가 많지 않았다. 신호등은 모두 초록색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앞길을 터주는 듯 순조로웠다. 창문을 약간 내렸다. 찬바람이 틈새로 밀려들어
얼굴에 닿아 사람을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고 차량 안에는 엔진의 낮은 윙윙거림과 타이어가 노면을 굴러가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가득했다. 길 양쪽의 오동나무가 한 그루씩 뒤로 물러났고 앙상한 가지가 회백색 하늘에 어긋난 검은 선을 그렸다. 20분쯤 후 큰아버지 대가래에 도착했다.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잠시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쥐고 있던 열쇠는 이미 체온에 의해 따뜻해져 있었다. 손바닥을 펴고 내려다보았다. 열쇠 자국이 손바닥에 살갗에 눌려 한 줄의 얕은 자국을 남겼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캔버스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복도에는 고기 조림 냄새가 풍겼다. 간장 돼지고기 조림인지 설탕 갈색 돼지갈비인지 파와 생강의 향이 섞여 어느 집 문틈으로 새어나와 계단 사이에 퍼져 있었다. 3층에 올라 복도 끝에 그 집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말투가 매우 빠르고 긴장된 느낌이었으며 무언가를 다투는 듯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2초간 서서 허휘가 무언가를 말하고 허정이 대답하는 것을 들었지만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문을 밀어 열었다. 문짝이 열리자 안의 말소리가 잠시 멈췄다. 거실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허정은 오늘 회색 터틀넥 니트를 입고 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고 앞 탁자 위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으며 이미 반쯤 마셔서 잔 안쪽에는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연한 산호색이었다. 허휘는 그녀 옆에 앉아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어져 있었으며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긴장되어 있었고 손톱 밑으로는 푸른 빛이 비쳤다. 허건국은 한가운데 단독 소파에 앉아 마시지 않은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으며 뚜껑은 잔 가장자리에 얹어 이미 오래도록 그대로인 듯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짙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 서류 가방은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더미가 들려 있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은 창가에 서 있었고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으며 보조 기록을 하는 것 같았다. 변호사. 아버님이 생전에 찾으신 분일 것이다. 허명원은 긴 소파 맨 끝에 앉아 있었고 반쯤 몸이 허정의 팔에 가려져 한쪽 어깨만 드러나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의 몸이 분명히 움찔했다. 마치 일어나려는 듯했고 아니면 자세를 바꾸려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문가에서 스쳐 지나가 내 얼굴에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미끄러져 내 캔버스 가방에 떨어졌다. 큰며느리 오셨네. 허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낮게 눌렀다. 마치 현을 반 바퀴 풀어놓은 듯했다.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의 각도는 매우 짧았고 곧 거두어들였다. 허건국이 턱을 들어 거실 중앙 방향으로 약간 고개를 저었다. 그곳에 나무 의자 한 개가 비어 있었다. 단단한 등받이에 그것이었다. 탁자와 긴 소파 사이에 빈 공간에 놓여 있었고 마치 나를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 같았다. 걸어가 앉았다. 캔버스 가방은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은 가방 위에 평평히 얹었으며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변호사가 목을 가볍게 헹궜다. 그 한 번의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갈색 서류 봉투, 봉인이 붙어 있었고 봉인 부분에는 서명이 한 줄 있었으며 필체의 마지막은 위로 작은 갈고리를 그리며 올라갔다. 그것은 내가 아는 글씨였다. 여러분,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또렷했으며 느긋하고 차분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읽어본 것 같은 내용이었다. 저는 고 허국동 선생님의 생전 위임을 받아 그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집행합니다. 오늘 유족 여러분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이 아까보다 더 조용해졌다. 허정이 차 잔을 드는 동작이 공중에 멈췄고 잔은 아랫입술에 닿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허휘는 포개었던 손을 풀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비볐고
축축한 빛이 났다. 허명원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사이에 포개어져 있었으며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쥐어졌고 두 엄지손가락은 서로 맞닿아 있었으며 엄지손톱 밑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 실을 풀었다. 흰 실이 한 바퀴 한 바퀴 풀려 탁자 가장자리에 놓였다. 그는 그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고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바스락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고개를 숙여 종이를 한 번 보고 고개를 들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한 바퀴 훑었다. 고 허국동 선생님은 작년 4월에 본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당시 정신은 맑았고 2명의 증인이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유언장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잠시 멈추었다. 재산 분배에 관하여 유언장 제1조. 허정이 차 잔을 내려놓았다. 잔바닥이 탁자에 부딪히며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그녀가 급히 내려놓아 차가 잔 가장자리에서 흔들렸다. 본인 명하의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 순서에 따르지 않고 분배한다. 허정의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이미 굳어 있었다. 마치 가면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허휘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미간에 두 세로 주름이 깊게 파였다. 본인 명하의 성서 지역주택 한 채, 예금 및 펀드 합계 1억 7천만 원. 허정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두두. 모두 신란에게 증여한다. 공기가 빨려나간 듯했다. 거실 전체가 꼬박 5초 동안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고요함은 이전의 고요함과 달랐다. 답답하고 무거웠다. 마치 무언가가 모든 사람의 목을 막은 것 같았다. 허정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에 앉아 마치 알아듣지 못한 듯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목젖이 위아래로 한 번 굴러갔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탁자 다리에 부딪혀 그녀가 옆으로 비틀거렸고 차잔이 그녀에 의해 쓰러져 남은 차가 쏟아져 나왔다. 짙은 갈색의 한 웅덩이가 식탁보 위에 번져갔다. 점점 커져서 천의 결을 따라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짙은 색의 핏자국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부 신란한테?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 허휘도 따라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귀에 거슬리는 긴 소리를 냈다. 마치 손톱이 칠판을 긁는 듯했다. 이 유언장은 문제가 있어. 그는 변호사가 든 서류를 가리키며 집게 손가락을 곧게 뻗었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 이런 걸 어떻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 글씨도 제대로 쓰실 수 없었잖아. 마지막에 쓰신 글씨들 좀 봐. 뒤죽박죽이고. 허건국은 일어서지 않았다. 하지만 팔걸이에 얹은 그 손이 움켜쥐어졌고 손가락 마디에 힘줄이 하나둘 부풀어 올랐다. 푸르스름하게 늘어진 살갗 아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의 입술은 다물어졌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져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변호사를 응시했고 눈동자는 깜빡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들이 모두 소리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마치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 인형 같았다. 유언장 제2조. 본인 명하의 모든 동산, 수지품 및 제1조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 허정의 입은 여전히 벌어져 있었고 입술 연지는 아랫입술에 번져 있었다. 은허정, 허휘 두 사람이 균등히 분할한다. 이는 두 사람이 그간 본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보충해야 한다. 허휘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렸다. 그 하얀색은 평범한 창백이 아니었다. 살갗 밑에서 우러나오는 철회색이었다. 마치 온몸의 피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쏠린 것 같았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숨소리만 났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차용. 무슨 차용?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지막에는 거의 입술만 움직였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펼쳤다. 고 허국동 선생님은 생전의 모든 차용 내역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차용 일자, 금액, 용도, 그리고 허휘 씨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 사본을 포함합니다. 차용증의 서명은 감정 결과 본인 서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차용금 430만 원, 허정 씨 차용금 120만 원. 허정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술이 몇 번 떨렸다. 고개를 숙여 변호사 앞에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흰 종이에 검은 글자, 줄줄이 선명했다. 그녀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가 입을 가렸고 손가락 마디가 윗입술을 누르며 하얀 자국을 남겼다. 입술 연지가 손등에 묻어 작은 연분홍색 조각이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줄곧 평온했다. 유언장 제3조. 본인의 아들 허명원은 아내 신란이 모든 간호 업무를 수행한 이후로 9년 4개월간 어떠한 유효한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일상생활 간호에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하지 않았고 간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의료 및 생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허명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1조에서 신란에게 증여된 재산을 점유, 간섭 또는 주장할 수 없다. 위반 시 자녀 상속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허명원의 고개가 마침내 들렸다. 그의 얼굴은 불빛 아래에서 부자연스러운 회백색을 띠고 있었다. 마치 물에 오래 담가 놓은 나무 조각처럼 표면의 색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아랫입술의 껍질은 두 조각이 일어나 흰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깜빡이지 않고 변호사가 든 종이를 응시했고 동공은 매우 작아져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마치 물가에 끌어올려진 물고기처럼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닫혔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젖이 몇 번 위아래로 굴러갔고 매번 무언가를 삼키는 듯했지만 아무것도 삼켜지지 않았다. 허건국의 손이 팔걸이에서 미끄러져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손가락은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무언가를 꼭 쥐려는 듯했지만 잡지 못했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그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떨고 시큼했다. 마치 덜 익은 감을 한 입 빼어 문 것처럼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떫은 맛 같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캔버스 가방은 무릎 위에, 두 손은 가방 위에 평평히 얹고 등은 곧게 펴고 있었다. 시선을 허건국의 얼굴에서 떼어 허정의 얼굴로 옮겼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입을 누르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허휘, 그는 의자로 몸을 움츠렸고 온몸이 그 위에 꺼져 있었고 얼굴은 두 손에 파묻혔으며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허명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축축했고 눈가에는 붉은기가 감돌았으며 동공에는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부서져 비쳤다. 마치 작은 수은 조각을 쏟아 놓은 듯했다. 랑랑아. 그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매우 가볍고 가벼워서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 두려운 듯했다. 그 두 글자가 그의 목구멍에서 빠져나올 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고 꼬리는 매우 짧게 끊겼다. 마치 입을 열자마자 무언가에 잘린 듯했다. 나는 캔버스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지퍼 톱니가 마찰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가방 안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신난 게 네 글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했다.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다. 은회색 외관, 표면의 스크래치가 빛 아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를 반사했다.
아버님께서 녹음도 남기셨어요. 내가 말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면 들려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하는 전류 소리가 2초간 났다. 그리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보이스 레코더에서 흘러나왔다. 쉰 듯하고 느렸으며 각 문장 사이에 숨소리가 끼어 있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한 거실에서 울려 퍼졌고 모든 말이 돌처럼 땅에 떨어져 탁자 위의 잔과 접시를 가볍게 떨게 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안다. 나는 깊은 밤에 수없이 들었던 그분의 기침 소리, 몸을 뒤척이는 소리, 흐릿하게 랑랑아를 부르는 소리. 하지만 지금 보이스 레코더에서 흘러나오는 이 목소리는 갑자기 너무 무거워져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듯했다. 랑랑아. 9년, 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모두 보았다. 나는 모두 기억한다. 보이스 레코더 속의 아버님이 잠시 멈추셨다.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헉, 헉, 마치 가슴 속의 공기가 힘겹게 위로 밀려오는 듯했다. 명원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 너를 키웠지만 마지막에 너는 의자 하나 부축해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옆방에서 잠잘 때 랑랑이 내 아버지 몸을 닦고 있었다. 너는 들었다. 너는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못 들은 척했다. 나도 다 들었다. 허명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바람이 그만에게만 불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공 속 빛은 깨져 있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고 팔자 주름을 따라 흘러 턱 아래로 떨어져 짙은 남색 점퍼 앞섭에 닿아 작은 둥근 점들을 만들었다. 그는 손을 들어 닦지 않았고 그대로 눈물이 흐르게 했으며 어깨는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때때로 끊어졌다가 이어졌고 중간에 오랫동안 멈춰 숨소리만 나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민민아. 너는 7번 왔다. 최장 47분. 최단 11분. 너는 무엇하러 왔니? 와서 잠시 앉았다 가면 내 형수에게 물 한 잔도 따라 주지 않았다. 내 효심은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채 못 되는구나. 휘야. 내가 빌린 돈, 너는 갚지 못할 줄 안다. 내가 이 유언장에 적은 것은 너에게 갚으라고가 아니라 사람은 얻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다. 허정의 손이 입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 구부러져 공중에 매달렸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매우 느렸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조금씩 소파 쿠션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고 입술은 다물어졌으며 하얗게 질렸다. 허휘는 여전히 그 자세로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었지만 어깨의 경련은 빨라졌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비쳤고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져 작고 작은 어두운 점들을 만들었다. 허건국은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이 매우 무겁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숨을 너무 깊게 들이마셔 한 번에 순조롭게 내쉬지 못하는 듯했다. 목구멍에서 거칠고 답답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래도록 눌려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느슨해진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은 살짝 벌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녹음이 끝났다. 지지직 하는 전류 소리가 다시 2초간 났다가 자동으로 멈췄다. 거실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이전보다 더 고요했다. 허명원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간헐적이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목구멍을 막고 있어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듯했다. 허휘의 손바닥 가장자리가 바지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전기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웅 하고 한 번 나고 사라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이스 레코더를 캔버스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캔버스 가방의 끈을 어깨에 걸쳤고 끈이 어깨를 스치며 거친 캔버스 결이 쇄골을 압박했다. 약간 까끌까끌했다. 가방을 가볍게 들어 올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추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가볍게 한 번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가 오래전부터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을 보는 듯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거두어 한 장 한 장 접어 갈색 서류 봉투에 넣었다.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신단. 허명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나는 의자가 부딪히는 소리, 탁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짧은 마찰음, 그가 급히 바닥을 밟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바닥이 뒤에서 다가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 손은 매우 뜨거웠고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으며 손가락은 내 손목뼈를 꽉 움켜쥐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나무 조각을 붙잡은 듯했다. 그는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뼈를 압박하며 약간 아팠다. 랑랑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으며 내 귀 뒤에서 들려왔다. 신냄새가 섞인 입김이었다. 내 말 들어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정말 잘못했어. 너 이 세월 동안 돌아와. 우리 잘 얘기하자. 가지 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지 않았다. 손목에 움켜쥔 그 손이 꽉 조여져 있었고 나는 그의 손바닥에 땀이 내 살갗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개를 숙여 그 몇 가닥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톱은 반듯하게 잘려 있었으며 손가락 사이에는 약간의 검은 때가 있었다. 마치 제대로 씻지 않은 손때 같았다. 이 두 손을 나는 20여 년 동안 보아왔다. 내 손을 잡았고 내 어깨를 감쌌으며 내가 가장 지칠 때 등을 돌려 이불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게 했던 그 손이었다. 천천히 한 손가락 한 손가락 그의 손가락을 내 손목에서 떼어냈다. 9년 4개월 내가 말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는 잔잔한 수면처럼 평평했다. 내가 나에게 진 빚은 아버님이 대신 갚으셨어. 그의 손가락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먼저 약지가 풀리고 새끼손가락이 그리고 중지와 집게손가락이. 마지막 손가락이 풀릴 때 내 손목에는 한 줄의 붉은 자국이 남았다. 얇게 손가락이 눌렀던 자리가 서서히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색을 되찾았다. 걸어 나갔다. 복도의 음성 감지등이 한 번 깜빡이다가 꺼졌다. 오후의 햇살이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회백색 바닥 타일에 길게 밝은 자국을 남겼다. 눈부실 정도로 밝았다. 나는 그 밝은 자국 위를 걸어갔다. 캔버스 가방의 끈이 어깨에 매달려 걸음마다 가볍게 흔들렸다. 가방 표면에 닳아 희끗해진 캔버스 결이 내 시야 가장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누군가 이불을 널어 말리는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은은하고 건조하고 산뜻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구름이 조금 걷히고 얇은 푸른색이 드러났다. 물에 씻은 듯 투명하고 맑았다. 그 푸른색은 멀리까지 펼쳐져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닿아 있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열쇠가 아직 있었다. 손바닥에 닿은 자리, 이미 체온에 의해 따뜻해져 있었다. 금속 표면은 매끄러웠고 가장자리의 톱니가 내 손가락 끝을 압박했다. 그 감촉은 너무나 익숙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만져보았고 매번 똑같았다.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펼쳐 한동안 바라보았다. 은백색, 작고
얕은 톱니가 오후의 햇빛 아래에서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열쇠를 손바닥에 쥐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어 3층 그 창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조용했고 유리는 회백색 하늘을 반사했으며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2초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계속 걸어갔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캔버스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았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고 돌리자 엔진이 웅 하고 울렸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갔다. 길가의 오동나무가 앙상하게 뒤로 미끄러져 갔다. 한 그루 한 그루 가지가 회백색 하늘에 어긋난 선을 그렸다. 가로등이 하나둘 하늘 아래에서 천천히 밝아졌고 오렌지색 빛이 한 줄로 이어져 도로를 따라 보이지 않는 끝까지 뻗어 있었다.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을 조수석으로 뻗어 캔버스 가방의 표면에 닿았다. 거친 캔버스 결, 단단했고 그 안에는 그 서류 더미와 그 보이스 레코더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신단침계라고 쓰인 그 편지. 가방의 옆면을 만져보니 지퍼가 잘 잠겨있어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의 음성 감지등이 2번 깜빡인 후에야 켜졌고 누런 빛이 회백색 벽을 비추었고 벽면에는 아이들이 분필로 그린 흔적이 몇 개 있었고 비뚤비뚤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다. 커튼은 여전히 쳐져 있었고 거실은 흐릿하게 어두웠으며 창밖의 빛이 커튼 틈으로 2가닥 스며들어왔다. 가늘고 길게 바닥에 2개의 황금색 선을 그렸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소파 쿠션이 내가 앉을 때 약간 꺼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캔버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그 노트를 더듬어 꺼내 가슴에 안았다. 표지의 단단한 모서리는 달아 희끗희끗했고 가장자리는 말려 있었으며 가슴의 옷감에 닿았다. 펼쳐보지는 않았다. 그대로 앉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몇 가닥의 가느다란 황금색 빛이 천장에서 겹쳐졌다. 한 창문에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고 커튼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그 안에 사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림자극처럼 흔들흔들했다. 눈을 감고 노트를 좀 더 꼭 안았다. 어둠 속에서 머릿속에 한 장 한 장의 글씨가 천천히 넘어갔다. 그의 획은 안정된 데서 떨리는 대로, 무거운 데서 가벼운 데로 변했다. 마치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걸어가는 것처럼 물살은 점점 느려지고 점점 얕아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9년 4개월 3400여 일. 그는 모두 적어두셨다. 매 장마다 적어두셨다. 나의 모든 새벽과 깊은 밤, 나의 모든 허리 굽힘과 일어섬, 나의 모든 침묵과 돌아섬을. 그는 모두 보셨다. 그는 모두 기억하셨다. 어둠 속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건너편 그 창문에 불이 꺼질 때까지, 커튼 뒤에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더 많은 창문이 하나둘 어두워질 때까지. 건너편 아파트 전체에 몇 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을 때까지, 마치 꺼질 것을 잊은 등불처럼. 마지막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야은 한층, 바닥에 연한 노란색 한 줄을 깔았다. 일어나 아버님 방으로 걸어갔다. 서랍장은 그대로 있었다. 페인트는 달아 희끗희끗했고 모서리에 드러난 나무는 색깔이 짙었다. 쪼그려 앉아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다. 딸깍, 서랍이 열렸다. 서랍 안은 비어 있었다. 물건들은 모두 꺼내졌다. 맨 밑에 연한 노란색 종이 조각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님이 서랍 밑에 깔아두셨던 것으로 얇고 가장자리가 접혀 있었으며 그 위에는 야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을 뻗어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이 종이를 스치자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그 위에는 연필로 한 줄의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필체는 매우 가볍고 마치 아무렇게나 쓴 것 같았으며 연필 자국이 종이 위에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창가로 가져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고개를 숙여 보았다. 그 한 줄은 이러했다. 랑랑아, 너는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가슴에 댔다. 종이는 매우 얇았고 약간 차가웠지만 내 손바닥에 닿아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것을 움켜쥐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비추어 나무 그림자를 천장에 드리웠다. 흔들흔들 물결처럼 은은하게 출렁였다. 그 종이 조각을 접어 캔버스 가방 맨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지퍼를 잠그고 일어섰다. 서랍장의 서랍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고개를 숙여 바라보았다. 비어 있었다. 서랍 바닥에 남은 세월이 깊이 새겨진 나무 결만이 남아 있었다. 한 가닥 한 가닥, 마치 강바닥의 흔적 같았다. 손을 뻗어 그것을 가볍게 밀어 넣었다. 끝까지 밀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자물쇠통에 튕겨 들어가며 딸깍 소리를 냈다.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